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즈은이라는 한 여성의 인생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부터 삶의 의미를 되찾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36살이 된 여자로 이 채널을 아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좋은 매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손쉽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옛날에도 물론 라디오로 사연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사연이 소개될 당첨 확률이 너무나 낮잖아요. 저는 몇 번이나 이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오늘은 정말 많은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써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짜증났던 과거의 일이 있었어요.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이어 이상한 남자에게 눈이 뒤집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죠. 어쩌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제게만 생길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비참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모두 다 잊고 현실의 행복감을 느끼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모가 버린 자식들이 자라는 그 고아원 말이죠.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제가 8살 때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엄마 역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랐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당연히 공부도 잘 안 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누구 하나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이런 곳에 있을 바에야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몇 번이나 가출을 시도해 본 적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막상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은 결국 고아원밖에 없었기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뚜렷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던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해줄 만큼 외모는 괜찮은 편이라서 나레이터 모델 일을 알바로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곳도 고아원 출신의 다른 언니가 소개시켜 주어서 간 곳이었는데 운이 좋게 그곳에서 일하시는 실장님이 처음 치고는 꽤 페이를 높게 측정해 주셨어요. 하루하루 일한 것을 1만원 단위로 챙겨주셨는데 당장에 오갈 곳이 없던 제게는 아주 꿀같은 돈이었습니다. 몇몇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 사는 아주 작고 허름한 투룸짜리 주택에서 함께 어울려 살며 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갔고 집에 들어오면 다 같이 어울려 술 마시고 놀면서 새벽 늦게까지 지냈던 것 같아요. 몇 년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을 사귀었는데 그때 정말 이상한 놈들을 많이 만났지 뭐예요.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돌변해서 막 욕하고 저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놈도 만났고 제게 집착이 너무 심해서 광적으로 저를 따라다니려고 하는 남자도 있었답니다. 제 친구들은 제게 너무 미모가 좋다 보니 남자들이 꼬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농담도 듣기 싫을 정도로 제 현재 상황이 싫었어요. 그게 네가 다 너무 예뻐서 그런 거라니까. 나보다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냐. 나도 제발 누가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뭐, 네가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절대 안 나올걸. 너는 내 입장 안 되어봐서 몰라. 맨날 너한테만 관심 가고 나한테는 관심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얼마나 비참한데. 됐어. 아무튼 얘기는 그만하자. 나 진짜 그놈 생각만 하면 끔찍해. 요즘 더 연락와 결락 정도가 아니야. 헤어진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다 일하는 데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주 미쳐버리겠다니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환장해서
막 나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다시 만나자고 있다가 난리도 아니야. 열받아. 그래, 그 정도야. 진짜 심각하거나 얼굴도 괜찮게 생긴 놈이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나가서 독립해야 할 것 같아. 그놈을 일단 떼어내려면 그 방법이 제일인 것 같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뭐라도 좀 배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새벽까지 술 마시고 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그게 뭔 소리야. 우리가 겨우 그런 사이였어. 우리 가족 같은 사이 아니었어. 네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들은 제게 절대로 집을 나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제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점점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기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또 시기가 전 남친이 자꾸 저를 스토킹하는 듯해서 피하고 싶은 것과 딱 맞아떨어지기도 했죠. 사실 미용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연기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기에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컸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아서 말이죠. 알아보니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원룸에 월세 자금을 댈 수가 있겠더라고요. 모자른 것은 앞으로 차차 일하면서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은 모두 서운해했지만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곰팡이가 핀지하 단칸방을 구해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말도 없이 일을 못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일하시던 실장님이 저희 집을 아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고 아픈 제게 약과 죽까지 사다 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딱하고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제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어요. 지은아, 내가 돈을 좀 빌려줄 테니까 다른 집으로 옮기자. 저한테 돈을 빌려주신다고요? 이 집 좋아요. 만족해요. 이 집에 살면 멀쩡한 사람도 아프게 돼 여기 말고 조금만 더 괜찮은 데로 옮기자. 전 만족해요. 그래도 혼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제 상황상 좋은 거려.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 이런 데서 곰팡이랑 살면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 더 아프지. 부모님은 어디 멀리 아니면 친척 중 근처에 계신 분 없나? 실장님, 저 사실 고아예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도. 아무튼 저 고아원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연락할 재편 하나도 없답니다. 그랬구나. 미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비밀도 아니고 뭐 숨기고 싶지도 않고요.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실장님이 마음 따뜻하신 거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실장님의 호의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실장님은 저를 더욱 많이 챙겨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연인으로 오해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미혼이고 저보다 8살 많으셨는데 수더분한 인상으로 참 사람이 따뜻했거든요. 나레이터 모델을 구하는 업체들에서 일거리를 받아서 저희 모델들에게 일일이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 실장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유독 그곳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실장님의 마음이 이 정도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그저 제가 딱해서 잘해주신다고만 생각했지 제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돈 500만 원을 빌려주셔서 곰팡이가 폈던 지하방에서 나와서 저는 지상의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집에 들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 오셔서 손수 냉장고 안에 넣어주셨고 집안 곳곳에 남자의 손이 필요한 곳을 다 만져주시기도 했죠.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아, 괜찮아요. 실장님. 제가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네가 해. 내가 애도 이렇게 무거운데 괜히 잘못하다가 손만 다쳐. 정말 고마워요. 실장님. 또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내가 온 김에 다 고쳐줄 테니까? 징크대에 경첩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수 고쳐주셨고 화장실에 박혀있던 작은 나사도 제가 다칠까봐 빼주셨어요. 이런저런 집안의 살림살이를 돌봐주시는 모습이 꼭 이 집에 가장 같이 느껴졌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싶던 저는 그런 실장님이 점점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런 몇몇 가지 의의를 발단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8살이나 많다 보니 저를 세심하게 돌봐주면서 챙겨주시는데 그 기분이 왜 이렇게 좋던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에도 엄마와 아들 단둘이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늘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엄마가 묻힌 낙골당해도 항상 먼저 가자고 말을 해주는 따뜻함을 가진 이 남자를 저는 정말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연애 6개월 후부터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때 함께 알바를 하던 나레이터 모델 언니들이 저를 정말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도 괜히 말도 툭툭 내뱉고 일을 할 때에도 저만 편하고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준다고 툴툴거렸죠. 무슨 행동만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때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남자만 중요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늘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 꿈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까지 해주었죠. 지은아, 수미 영화배우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영화배우도 하고 미용사도 되고 싶고 꿈은 많은데 현실은 현실이 왜? 지은이, 이거 뭐가 어때서? 지금이라도 이 꿈을 위해서 시작해보면 되지. 할 수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 그냥 돈도 없고 지원해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내 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야, 이제는 달라. 내가 해줄게. 오빠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은이가 꿈을 위해 달려가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 해보자. 할 수 있어. 저는 남친 덕분에 배우지망생 놀이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미용사 자격증을 위한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실 남친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어려운 집안 형편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도박에 빠진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를 위해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했고 가끔 목돈을 쥐어드리기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생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다녀온다고만 해서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늘 돈에 쪼들리고 있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위해서까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점점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고마운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제게 아낌없는 나무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려고 하니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부담까지 되기에 이르던군요. 오빠, 왜 말 안 했어? 오빠 지금 대출 받아서 그거 갚고 있었잖아. 그걸로 여태까지 나 연기학원 보내준 거야. 그 돈으로 나 집고 하라고 돈 빌려준 거고. 응?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 오빠 아버지가 오빠 버는 돈 거의 다 가져가고 그러시는 거 나도 안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어떡해? 오빠가 무슨 천사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건데 왜? 나한테 이게 행복해.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난 싫어. 난 이렇게 오빠한테 짐이 되는 거 너무 싫다고. 오빠가 해줄 수 있는 형편에서만 했지.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나한테 예쁜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비싼 학원비 대주고, 그러지 말라고. 몇 번씩 남친과 싸움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남친의 그런 행동이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또 너무 착하고, 그런 모습이 화가 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연기 학원에 다니면서 몇 번 마주쳤던 고급스러운 중년의 신사이셨는데 그분이 제게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저는 혹시 그분이 이쪽 계통의 관계자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예쁘게 웃으며 공손한 인사도 건넸고 괜히 더 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비서라고 하는 분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지은씨, 저희 사장님이 좀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요. 한데 무슨 일이시죠? 일단 가보시면 알아요. 잠시 밖으로 나가시죠. 저는 그 비서의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갔고 고급 외제차 앞에서 계시는 그 중년의 남자분이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공손하게 했더니 저를 보고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별건 아니고 이거 보는데 지은씨 생각이 나서 하나 샀어요. 그분은 커다란 명품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이거 비싼 건데. 그러게요. 왜 내가 이걸 지은씨를 위해서 샀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됐네요. 이 물건의 주인이 지은 씨인가 봅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받아줘요. 그래도 이거 왜 책에 이 늙은 아저씨가 하도 열심히 하는 지은 양이 보기 좋아서 하나 사줬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나중에 또 봅시다. 제게 그 가방을 준 후 비서가 운전하는 외제차를 타고 그분은 떠나버리셨어요. 저는 조금 황당했는데 그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는 그 가방을 덥석 받아버렸죠. 왠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제 남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자동차,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선물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분이 주신 명품백을 받고 남친이 걱정할까봐 학원에 몰래 숨겨두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남친과 동거를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쇼핑백을 들고 집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 일이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친이 있는데 그런 선물을 받고 숨기고 집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 부잣집 되는 남자에 대한 동경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고. 그 이후에도 제게 종종 가져다주는 그 부잣집 되는 남자의 선물에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넙죽넙죽 잘도 받았죠. 마음속에 현재 남친에 대한 미안함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부분이 더욱 저를 눈이 멀게 했었어요. 당연히 그러면서 남친과의 사이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집에서 저를 보살펴 주려고만 하는 남친의 모습에 저는 종종 화를 내기도 했어요. 오빠가 무슨 내 아빠야.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냐. 왜 그래? 난 더 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니, 그런 건 알겠는데 오빠 내 남친이야. 아빠가 아니고. 지금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뭘 이렇게 나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하냐고. 무슨 말이 그래? 내 앞가림 하기가 힘들다니. 나 지금 열심히 벌고 있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오빠, 지금 빚이 얼마야?
오빠 아버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 아니야. 언제까지 픽 아프면서 도박 자금, 생활 자금 대주면서 살 건데. 나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시간에 오빠 아빠나 더 신경 쓰고 대출금이나 더 빨리 갚을 생각이나 해. 지은아, 너 요즘 왜 그래? 이런 말이 어딨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나 몰라. 모르겠어. 나 그냥 오빠랑 동거 그만하고 싶어. 오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마치 아빠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나를 구속하는 거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왜? 그를? 난 너밖에 없어. 너뿐이라고. 무슨 힘든 일이 있어? 응?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으니까 또 걱정하지 마. 하지 말라고. 제발. 몇 번의 다툼 끝에 저는 동거를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내뱉었고 남친은 그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다니던 연기 학원 원장님이 제게 관심을 보이시던 그 중년의 신사분이 억만장자쯤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돈이 많은 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 분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리저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그 중년의 억만장자에게 더욱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함께 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원 전용 옷가게에 가서 옷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들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당황스러운 것보다 제 마음의 흔들림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분 차를 타고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현재 남친이 보게 되었어요. 지은아,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저 아저씨는 누구야? 응? 아니. 그냥 아시는 분. 금영, 아시는 분이 너한테 그런 걸 왜 줘? 아까 봤어. 그 차에서 내리면서 고급 쇼핑백 한번 들고 내리는 거. 오빠는 무슨 스토커야? 오늘 일 늦게 끝나서 늦게 온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물어보는 말에 오래 대답하네. 아니, 그냥 아는 분이라니까. 정말이야. 그게 다라. 그냥 아는 분이 너한테 그런 걸 왜 줘? 나 사실 저번부터 몇 번 집 앞에서 봤었어. 네 핸드폰도 보고. 아니, 오빠 진짜 스토커구나. 남의 핸드폰을 왜? 남 엿보는 게 취미야. 지은아, 너 저런 나이 많은 아저씨가 너한테 왜 이런 걸 줘? 다 이유가 있어서지. 적당히 가지고 놀다 버리려고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이 왜 너한테 이렇게 써? 다 바라는 게 있는 거지. 함부로 말하지 마. 갖고 놀다 버리다니. 내가 무슨 장난감이야. 세상에 오빠만 착한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이라는 착각은 그만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말리는 남친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저는 점점 그 억만장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0살이 넘게 많았지만 몇 번을 만나면서도 제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좋은 대접만 해준 것을 보면 저를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버릴 생각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비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아직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마음에 품었던 여자만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걸 들어보면 로맨티스트의 순정남인 것 같고 아무튼 모든 조건에 저는 점점 끌렸습니다. 남친과 대판 싸움 한 이후에 저는 홧김에 그 억만장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에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을 내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게 되었어요. 보증금 700만 원의 월세를 꼬박 내며 살고 있던 저와 남친의 작은 공간보다 2배 이상은 넓고 세련되었으며 아주 고급스러운 고지였습니다. 혼자 지내기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도 돼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이런 곳에서 아니에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뭐, 청소나 빨래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해줄 거니까 지은이는 손대지 말아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억만장자 아저씨가 내어준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지내게 된 저는 남친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도박에 빠진 아버지 빚을 갚아주는 그 남자보다 이렇게 멋지고 돈이 많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좋은 곳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된 이후 2번 다시는 구주됐던 지난날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용사와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꿈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다 돈을 잘 벌기 위한 일인데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다 와서 일해주시고 그분이 직접 장까지 다 봐 오셔서 간단한 요리까지도 해주실 때도 있었고 억만장자 아저씨와 비서도 종종 들려 제게 먹을 것을 사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2주쯤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억만장자 아저씨와 얘기할 기회가 많아졌고 어느 날 비싼 와인을 마시며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나 말이야, 한때 아주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였지. 어머, 정말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라니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언제요? 한 24년 전쯤일 거야. 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여자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된 사람이었어. 아, 그랬구나. 그럼 혼자 짝사랑하신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 상태였고 난 그녀의 마음을 얻을 기회조차 없어져 버렸지. 근데 있잖아, 난 말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하는 사람이거든. 진짜요? 그럼 어떻게 됐는데요? 진짜 그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 그 안타깝게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녀는 갖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 너무 얘기가 고리타분했지. 아, 내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 지은이는 지은이의 사랑 얘기 좀 해봐. 좋아요. 아,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다 보니 연애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었어요. 뭐, 그냥 그랬죠. 뭐, 그래. 나는 사실 지은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어. 이 나이에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돼. 내가 정말 주책이지.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건 정말 너무 큰 행운이잖아요. 저 좋아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잘것없다니.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어. 특히 지은이는 더더욱 그렇고. 제게 진심을 나눠 고백하는 그 억만장자의 시선에 저도 모르게 사로잡혔고 그날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긴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이만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제가 언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고급스러운 부잣집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연애를 저는 진짜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25살 차이가 났지만 워낙에 부자라서 그런지 외모는 그렇게 많이 늙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르게 되었고 고급 호텔 스파와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꿈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시기에 저는 엄마의 낙골당도 가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부잣집 놀이에 심취해서 즐기고 있었거든요. 엄마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엄마는 늘 제게 아빠를 죽게 한 원수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시던 그날도 그 얘기를 하셨고, 워낙 어려서 잘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죠. 지은아,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 거야. 알았지? 엄마가 지금은 사정이 생겨서 이곳에 잠시 지은이를 아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은이, 엄마가 한 얘기 알지? 아빠는 절대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야. 아빠를 죽게 한 사람이 있어. 엄마는 평생 가슴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 거고, 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야. 우리 지은이 그것 꼭 알고 있어야 해. 기억할 수 있지? 응. 엄마, 기억할게. 근데 엄마, 어디가? 왜 나만 혼자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지은아, 엄마가 약속해. 엄마 금방 올게. 아빠 죽게 한 사람 찾아가서 벌받게 할 일이 남았어. 엄마가 몸이 좀 아픈데 더 늦기 전에. 지은아, 우리 지은이 아주 많이 사랑해. 우주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셨고, 저는 그날 이후 엄마의 모습은 납골당해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많이 아프셨어요. 제게 티를 내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아파했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도 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엄마의 그런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왜 어린 제게 그런 말씀으로 저를 힘들게 했는지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아빠라는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판국에 왜 꼭 그런 말을 했었는지 말이죠. 그땐 그렇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복잡하고 힘든 엄마의 기억은 잊은 채로 저는 부잣집 놀이에 푹 빠져 있었고, 얼마 후 억만장자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으리으리한 프로포즈를 제가 받게 되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기쁨의 눈물이 줄줄 흘렀고 정말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몇 안 되는 친구들 중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하면서 만난 언니들은 저를 욕했어요. 제가 동거까지 하던 옛 남친을 무참히 버리고 돈 많은 늙은이한테 간다면서 속물이라고 했죠. 그때 저와 헤어진 실장님이 아주 많이 힘들어했고 아파했나 보더라고요. 제게 고아 주제에 속물이라고 대놓고 욕을 했는데 결혼식장까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그곳 경험분들과 직원분들이 겨우 말려주셨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지 억울했어요. A는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나이 많고 헤어졌다고 해서 꼭 그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집부터 차, 예물, 신혼여행 등 모든 것이 정말 초호화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꿈이라고 깨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화려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끝내고 호텔에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날 제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은 상태라 너무나 김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고급진 음식들만 먹으며 살아서 그런가 그 옛날 남친과 먹었던 김밥이나 순대 같은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된 억만장자는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급하게 분식을 사오라고 시키셨어요. 잠시 후 정말 맛있는 떡볶이와 김밥이 호텔 룸으로 왔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분식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런 음식을 잘 먹지 않던 남편도 그날따라 제가 먹는 것이 맛있게 보였는지 식탁 위에 있던 김밥을 몇 개 먹게 되었는데 갑자기 급체를 한 건지 배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다고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비서님에게 전화를 했고 마침 그 근처에 있었는지라 그대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은 없고 급체를 한 것 같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죠. 비서님은 집에도 가지 못하시고 남편의 시중을 들면서
무언가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집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신혼여행지로 떠날 채비를 좀 하고 다시 병원으로 왔고, 남편은 잠시 잠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따로 결혼한다고 하면서 준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남편이 올 곳이 다 했거든요.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불을 다시 덮어주려고 하는데 뭔가 이불 위에서 툭 튀어나온 물체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까 비서님이 저 모르게 가져다 주신 것인가 봅니다. 뭔가 하고 병원 침대 위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춰보았고, 그 안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았는데 뭔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가 보다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얼굴의 여인이 있었고, 저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저는 그 사진 속의 여인이 저희 엄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갸름한 얼굴에 오똑한 코, 그리고 쌍꺼풀이 짙은 큰 눈하며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꼭 저의 지금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내 남편이 왜 우리 엄마 사진을 갖고 도대체 왜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했던 얘기, 그리고 엄마가 제게 해주신 얘기, 그 모든 것이 종합돼서 떠오르게 되었고, 저는 그 순간 저희 엄마가 말한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못 가지게 된 남편이 저희 아빠를 죽게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직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벌벌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서야 남편이 저희 엄마 젊었을 적 사진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저희 아빠를 죽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엄마를 그토록 좋아하고 평생 마음에 품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저희 엄마를 못 가진 것 때문에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를 가지려고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지은아, 나 오래 잔 거야. 이 사진 뭐예요? 이 사진 누구예요? 언니. 그걸 지은이가 어떻게... 그건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맞죠? 저한테 왜 접근하신 거예요? 제 엄마를 못 가진 개안이 때문에 저라도 가지시려고 마음먹으면 꼭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요?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너무. 그게 아니라. 빨리.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됐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가까이 오지 말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 처음 다리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순간적으로 저는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존심을 건드리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마치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남편의 행동이 보였습니다. 병실 입구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의 비서가 자리 잡고 있었고, 마치 저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병원이 2층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밑에 쓰레기장이 있었고, 다행히도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면서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병원 앞에 세워져 있던 택시에 얼른 올라탔어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리고 눈물도 막 흐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엄마의 딸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며 소유한 것을 보니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일단 그냥 막 앞으로 빨리만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어디 가깝게 지낸 사람도 없어 연락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친이었는데요. 너무 염치가 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연락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어요. 지은아, 왜 그래? 응? 왜?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어디야? 지금 어디야? 오빠가 당장 갈게. 옷감. 미안해. 너무 무서워.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아. 오빠가 다 해줄게. 울지 마. 지금 어디야? 어딨어? 나 택시에 있어. 택시 타고 그냥 막 하고 있어. 그래. 지은아. 잘했어. 오빠한테 그 택시 기사 아저씨 전화 좀 바꿔줘. 오빠가 얘기해줄게. 그렇게 남친의 전화를 택시 기사님께 바꿔드렸고, 잠시 후 저는 예전 남친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데도 저를 보자마자 걱정해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어제 결혼을 했다는 것조차 모두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지은이? 오빠,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 갈 곳이 없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어. 오빠만 생각났어. 오빠만. 그래. 잘했어.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진정 좀 해야 될 것 같아. 전 남친은 매우 허름하고 낡은 곳에 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옛날 제가 처음 자취방에 얻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진정되지 않고 덜덜 떨리는 몸을 보고는 이불을 꺼내서 제게 덮어주었고, 따뜻한 유자차도 한 잔 내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는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오긴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나 갈게. 나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지은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가 이렇게 결혼하고 바로 울면서 달려온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 거야. 천천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빠가 기다려줄게. 네가 불편하면 오빠가 이 집에서 나가서 생활할게. 당분간은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오빠는 바보냐? 바보야. 나 같은 나쁜 년이 왔는데도 이렇게 자기 집까지 내어주게. 나는 바보같이 우리 엄마 못 가진 한을 풀려고 나 만난 놈한테 정신 팔려갈 주고 결혼했는데 뭐? 뭐라고? 지은아, 너희 엄마라니? 나랑 결혼한 그 놈, 오래전에 우리 엄마 좋아한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 엄마 옛날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더라고. 자기는 절대로 한번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포기 안 한다고 했었어. 근데 우리 엄마는 죽었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된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없다. 그게 정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너희 아빠는? 지은아, 너희 아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면서? 너희 엄마 좋아했던 사람이 그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무섭다는 거야. 없다.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아까 그 눈빛을 봤는데 정말, 그러게. 그 억만장자 재벌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너를 알고 접근한 거였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절대로 가지 마라. 절대로. 오빠, 나 안 갈래. 안 가고 싶어. 그래, 지은아, 가지 마. 내 곁에 있어. 오빠는 언제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전남친이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가 억만장자에게 눈이 뒤집혔던 과거가 부끄러웠고 너무나 죄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소소하게 자취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전남친의 집에서 당분간 생활하게 되었고 억만장자 재벌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지은아,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안 돼. 그때는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김 비서를 보낼게. 보내지 말아요. 왜 보내요? 저 당신이랑 안 살아요. 돈 다 필요 없고 명품 옷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못 가진 한을 저한테라도 풀어보시려고. 저를 정말 사랑하긴 했나요? 아니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소유욕 때문에 저를 대상으로 머신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예 정말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다니는 연기 학원에 온 것도 다 저를 알고 온 거죠. 저 이런 사람이라는 단 하루, 아니 1분 1초도 못 살아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끝내요. 끄지라고요. 다시 그 구질구질한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응. 한번 이 생활 맛본 여자가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송충이는 풀잎을 먹고 살아야죠. 괜히 김밥 같은 거 잘못 먹다가 급체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누구처럼. 저 다시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살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그 억만장자와의 만남을 끝내버렸고 그 후로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 내 모습의 삶으로 돌아와 제 꿈인 미용사로 변신해서 열심히 일을 시작했죠. 무엇보다 제가 다시 마음 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전남친이에요. 지금은 남편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요. 한때 신데렐라의 삶을 꿈꾸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가 다시 벗게 된 저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대출금도 거의 다 갚고 안정된 생활에 살고 있고요. 시아버님도 이제 정신을 차리셨는지 도박에는 손도 안 대고 계시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한 지금, 이대로 쭉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금처럼만.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는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